진료 후에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 한번 할까요? 이렇게 하면 뭐 꼭 먹어야 돼요?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사실 옛날에는 뭐 약만 하면 마이신 주세요. 마이신 그랬잖아요.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. 네. 근데 이렇게 그 항생제라는 게,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만병통치약이었는데 네. 요즘은 또 공포 대상이 됐잖아요. 그 항생제가 뭐 도대체 어떤 약인지, 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자, 항생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뭐지? 이렇게 겁나고 네. 그리고 또 그냥도 안 주세요. 자, 이거는 끝까지 드세요. 나도 끝까지 드세요 하니까 뭔가 더 불편하고 맞아요. 뭐 걱정도 예. 되고 하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항생제가 과연 뭐 어떤 건지, 네. 무슨 약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내과센터 김영택 원장입니다. 항생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이제 성장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건 세균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사실 뭐 바이러스도 있고 진균도 있고 염증을 일으키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 뭐 만들어진 항생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페니실린. 이런 약들이 있었고요. 저도 찾아보니까 그 약 만든 게 1928년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항생제 처방하고 뭐 복용하고 하는 게 너무 쉬운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발명이 된 거였고 항생제가 이제 없던 시절에는 뭐 가벼운 상처가 있다든지 가벼운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게 항생제 치료가 안 돼서 더 심해져가지고 중증 전신 감염이 되고 거죠. 네, 그래서 폐혈증으로 가서 이제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생제가 나와서 그래도 인류를 살린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생제가요,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냥 늘 받는 약은 아니잖아요. 네. 그 가벼운 감기는 그냥 해열 진통제나 기침약이나 맞아요. 아니면 뭐 콧물약 이렇게 주시는데 조금 심한가 싶으면은 항생제 처방할게요. 그래서 아니면 또 수술하고 그러면 항생제 드릴게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이게 항생제를 쓰는 기준이 또 따로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. 항생제 쓰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는 저희 병원처럼 뭐 수술하거나 시술하거나 이럴 때 이제 추가적인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목적으로 쓰는 항생제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뭐 폐렴이면 폐렴, 방광염, 신우심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세균성 질환이 발병했을 때 그 치료 목적으로 적절한 항생제를 골라서 적당한 기간 동안 꼭 필요한 용량으로 이렇게 꼭 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일 때는 항생제 치료는 효과가 없고 굳이 이제 항생제를 하면 이제 오남용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해드리지 않고요. 또 이제 가벼운 장염처럼 세균에 의해서 이제 발병한 질환이지만 항생제를 치료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병들도 있기 때문에 꼭 염증이 있다고 해서 다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. 뭐 말씀하신 이제 감기 증상이 있는데 그럼 왜 항생제를 처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.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전신 검사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제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뭐 기침을 해요, 콧물이 나요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저희가 기침이 난다고 뭐 폐 CT를 찍는다든지 다 이제 폐 엑스레이를 다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콧물이 나요, 코가 막혀요 한다고 다 이제 부비동염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증상을 들어보고 증상이 심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증상이 뭐 폐렴이면 폐렴, 뭐 부비동염, 뭐 중이염, 아니면 뭐 기관지염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미리 이제 항생제 처방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근데 그런 기간은 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? 5일치 줬어요. 5일 먹어야 돼. 그 중간에 끊지 마세요.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. 왜 끊지 말라는 거지? 나 나왔는데? 막 이렇게도 생각이 또 드는데. 이제 특정 질환에 걸렸을 때는 이제 항생제를 일정 기간, 일주일이면 일주일, 뭐 예를 들어서 방광염이라고 한다면 이제 먹는 약으로는 5일까지 처방해서 먹어야 완전히 이제 균이 죽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미리 한 3일만 먹고 중단한다든지 한 이틀 먹고 중단을 했을 때는 균은 다 안 죽었는데 증상은 먼저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재발 위험이 있어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복용하시도록 설명하는 질환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참 중요하고 진짜 좋은 약이잖아요. 네. 그런데도 자꾸 이제 항생제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항생제 오용, 남용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죠? 우리나라가 한때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사용률이 제일 많은 국가였다고 할 때도 있었죠.
그러면 그 항생제를 그렇게 오용 남용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네네.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해져. 제가 좀 찾아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은 뭐 1등은 아니고 다행히 3등 정도. 아직도 3등이에요. 네, 아직도 그래도 굉장히 처방률이 높은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생기는 문제는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항생제에 자꾸 노출이 돼서 이제 그 항생제에는 듣지 않는 내성균이 생기는 경우 한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생제를 복용하면 몸에 있는 세균을 죽일 수는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침입한 세균 말고 본인 몸 안에 있었던 이제 좋은 세균이 죽는 경우도 있고, 또 하나는 항생제가 이제 분해되면서 해독이 되면서 뭐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자체가 독해서 이제 골수 기능을 좀 떨어뜨린다든지 이게 몸에 좀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본인하고 잘 맞지 않는 항생제를 뭐 먹거나 아니면 뭐 특정 질환은 뭐 며칠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2주도 쓰고 한 달도 쓰고 골수염 같은 경우는 몇 달도 쓰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을 했을 때는 이제 골수 기능 저하로 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뭐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고 뭐 추가적인 이제 다른 감염에 노출이 되고 뭐 간 기능, 콩팥 기능 저하로 항생제를 더 쓰지 못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항생제 부작용은 자주 먹었을 때 생기는 건가요? 이 환자 입장에서는 처방을 받았을 뿐인데 난 그대로 먹었을 뿐인데 네. 이런 부작용까지 생기면 조금 억울할 것도 같거든요. 이 항생제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. 사실 뭐 건강한 사람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간 항생제를 복용을 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는 않고요.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가 보면 보통 한 가지 질환만 갖고 계시지는 않거든요. 기본적으로 뭐 혈압 깔고, 뭐 당뇨도 있으시고, 고지혈증 있으시고, 뭐 관절 아프시니까 관절 통증약도 드시고,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복용하다 보면 뭐 콩팥 기능도 약해지고, 합병증 때문에 뭐 신장 기능, 뭐 간 기능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황, 그리고 다양한 약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항생제까지 추가가 되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간 기능이 더 안 좋아진다든지,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진다든지, 뭐 며칠만 썼는데도 뭐 골수 기능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다른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 항생제 사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내성이잖아요. 특히 의사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균이 생겼어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. 이 내성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사실 내성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게 뭔지 네.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죠. 뭐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항생제로 저희가 죽이려고 하는 세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또 살아남는 균도요? 방향으로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왜 그럴까? 안 해도 될 텐데. 아니 죽이겠다는데 그러니까. 자기도 살아야지. 죽이겠다는데. 아이 그래도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항생제를 만났을 때는 다 죽었는데, 이제 그러다 보면 몇 번 만나면 얘가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럼 항생제를 만나도 이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거죠. 몇 걔들이. 마리의 이제 세균들이 살아남아서 그 살아남은 내성이 센 놈이 생긴 되는 거죠. 그죠. 더 센 놈. 센 놈들이 내성이 생긴 애들이 번식을 하게 되면 그 항생제로는 이제 치료가 안 되고 그 원래 있었던 항생제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항생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항생제에 이제 듣지 않는다고 해도 뭐 다른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, 요즘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한 가지 약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제 내성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제에 다 내성이 생긴 다제 내성균도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균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항생제로 치료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,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아빠가 조금 아프셔가지고 항생제를 투여를 한 거예요. 네. 근데 이 뇌성균이 생겼다는 거예요. 네. 그게 VR이 뭐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. 그건 뭐지? 막 이랬어요. 처음 듣는 거라 네. 그건 또 뭐예요? 이렇게 얘기했더니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약간 코로나처럼 음성이 3번이 나와야 된대. 그래요? 그래서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. 그래서 이 항생제라는 게 진짜 많이 써도 안 되고 잘 써야 되는구나. 그때 저는 또 알았거든요.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거는 사실 항생제를 적절한 용량 그리고 정해진 기간만큼 뭐 적당한 환자한테 사용한다고 하면 내성균주 발병률이 낮은데, 세균성 질환이 아닌데 항생제를 오랫동안 쓴다든지 아니면 항생제 종류나 뭐 기간 아니면은 뭐 용량 이런 게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세균이 죽지 않고 이제 내성균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.
뭐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성균주는 사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버님도 본인이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런 독한 균이 나왔다. 이거보다는 다른 데서 써서 생긴 내성균이 뭐 감염이 됐다.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들은 보통은 이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이제 만성 질환자가 많은 큰 병원 뭐 중환자실이나 맞아요. 요양병원 이런 데서 내성균주가 문제가 되고 있죠. 맞아요. 이 내성이 생겨버리면 진짜 필요할 때 항생제의 도움을 못 받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항생제 복용을 할 때 유의할 점 이게 있을까요?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의사 환자가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제가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가벼운 감기 증상인데 항생제를 꼭 처방을 해주세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세균성 감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이제 요청에 의해서 뭐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는 있고 설명을 해드리고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항생제를 제가 처방을 해드렸는데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기간만큼 다 드시지 않고 감기가 좀 좋아졌네, 소변 염증이 이제 좀 증상이 전혀 없네 해서 한 이틀 정도 드시고 바로 중단하셨다가 그런 경우가 많죠. 저예요. 저입니다. 그러다가 뭐 한 2주 뭐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감염돼서 이제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? 라고 다시 와요. 아, 제가 잘못 지켰네요. 그래서 항생제는 이제 사용하는 이제 목적이 좀 확실한 경우에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, 그리고 저희 뭐 의사들도 노력을 해야죠. 이제 처방을 해드릴 때도 왜 드시는지,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, 언제까지는 꼭 드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환자분들도 본인이 왜 복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복용하시면 예,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항생제 오남용 예방 차원에서 예전에는 이제 수술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뭐 수술하고 한 3일, 뭐 5일, 뭐 길게는 뭐 일주일도 썼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수술하고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다 이제 중단하는 쪽으로 이제 바꿔서 노력을 좀 하고, 실제로 해보니까 환자분들이 오히려 항생제를 좀 짧게 썼더니 항생제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,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쓰면 식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뭐 구토하기도 하고 막 오심도 있고 막 그런데 뭐 간 수치가 올라가셨던 분들도 있고, 뭐 콩팥 기능이 떨어졌던 분들도 있고, 아니면 이제 항생제 때문에 뭐 발진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, 뭐 이랬던 부작용들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퇴원도 더 빨리 하시고 더 회복도 빠르신 것 같습니다. 그렇구나.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양식 그 회를 먹잖아요. 그 양식 회를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좀 그 양식을 할 때 항생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항생제를 먹은 그런 뭐 양식 회를 먹으면은 뭐 몸에 안 좋다.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내성이 생길 수 있나요?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, 이거는. 근데 이제 항생제를 그렇게 그런 동물을 키운다든지 식물을 키우는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세요. 뭐 밭에 뿌리고 싶다, 뭐 많이 처방해 맞아요, 놔, 많아요. 이렇게 예.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럼 뭐 기생충 같은 거 없이 뭐 깨끗한 거 키울 수 있다고. 이제 항생제는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3위로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다, 이런 것처럼 많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내성균주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내성균주가 저희 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사실 내성균주라는 게 어디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인류를 살리는 소중한 약이지만 내성이 생기게 되면 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게 바로 항생제입니다. 전문의 처방에 따른 올바른 복용법 꼭 지키시고요. 안전하게 복용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얘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